안녕하세요. 막 대학교 2학년이 된 20대 남자입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우연히 제 옆을 지나가던 한 외제차를 보는 순간 정말 차가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꼭 대학을 가면 열심히 알바를 해서 꼭 저 차를 타야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틈틈이 알바를 하면서 600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꿈이었던 그 차를 사고 싶어서 중고차 상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정말 딱 한 대, 제가 생각했던 그 차가 있는 거예요. 색깔도 어두운 초록 흰색 투톤으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차를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차가 10년도 더 전에 나왔고 벌써 15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더라고요. 딜러가 뭐 좀 오래되긴 했어도 딱 봐도 정말 짱짱하다, 잘 나간다 그러는데 사실 차는 잘 모르겠고 보닛도 열어봐줬지만 뭐 그냥 깔끔한 것 같고 그냥 이 차를 사서 어디든 드라이브를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뭐 좀 고장나면 고쳐서 타면 되니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차를 몬 지 한 달 만에 차에서 경고등이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서머스테지라고 했나? 대충 3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뭐 중고차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안 하고 그때부터 정말 한 달에 몇 번씩 정비소에 들락날락 해야 했습니다. 어쩔 땐 100만 원, 어쩔 땐 200만 원 가까이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진짜 저는 주유소 얼마나 가겠어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 나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어린 사람이 자동차 보험료가 엄청 높다는 것도 제가 보험 가입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차를 사고서도 매일 몇 개씩 알바를 뛰었고 결국엔 휴학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매번 마이너스여서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8개월 만에 차를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3,000원 남아있는 통장을 보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거든요. 차를 팔고 받은 돈 중에 부모님께 빌린 돈을 돌려드리고 나니까 다시 저는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진짜 충분히 차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좀 더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그렇게 덜컥 차를 사버린 제가 너무 한심하고 후회됩니다. 네, 사연자분의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김덕수입니다. 사연자분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쓰라린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꿈을 이루나 했는데 그걸로 인해 몇 개월을 고통받을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혹시 엘림 씨는 중고차 구매로 속상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중고차를 직접 사보거나 하진 않았어서요. 하지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중고차를 살 때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차를 좀 더 볼 줄 알아야 하고 나름 그 차에 대해서 과거 문제가 있었는지도 알아야 한다고 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면 차를 잘 아는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신차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이 차가 현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평균적인 수리 비용이나 유지비 등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본 다음에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은 물론 알바를 하긴 하지만 대학생 신분으로 직장인만큼의 돈을 벌기는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차를 사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몇백이면 수입차 치고는 싸겠지만 그래도 그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중고차를 대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전액 할부 때문인데요. 신용도도 딱히 보지 않고 돈을 빌리는데 너무 쉬우니까요. 7년, 10년 할부를 해보니까 매달 갚는 돈이 적게 보이는 겁니다. 나름의 계산법으로는 이 차를 유지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차를 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로 인한 과한 지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소위 카푸어라고 이야기하죠. 아, 카푸어 저도 들어봤어요. 멀리 보지를 못하고 차를 산 것이 정말 후회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 그 차를 사고 싶다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고민을 했더라면 엘림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면 이 사연자는 차를 사는 것을 다시 고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는 처음 사는 비용뿐만 아니라 세금, 보험료, 그리고 유지비 등 차를 산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차를 사게 되면 그 이후에 내가 이 차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 이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아마도 그렇게 쉽게 덜컥 차를 사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처음 들어진 생각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사고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즉, 처음 떠오르는 1차적 사고에 그치느냐, 그 1차적 사고를 벗어나서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고 따져볼 수 있는 2차적 사고로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사연자가 2차적 사고를 할 수 있었다면 이런 후회가 남을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1차적 사고만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사연자분처럼 즉흥적으로 올라온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런 1차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한 번 더 깊이 사고하는 습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도 이런 2차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작년에 비해 이혼 상담 건수가 9%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 문제도 있겠지만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엘림 씨는 아직 신혼이시죠? 혹시 부부싸움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정말 이 남자가 모든 면이 사랑스럽고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서로 이런 면이 있었네. 정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서로 다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더라고요. 또 그것이 충돌될 때에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저와는 다른 모습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런 생각에 매몰되니까 너무 싸움이 잦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마인드 강사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원칙을 세웠던 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절대 바로 입을 열지 말자였습니다. 한 번 더 그 상황을 생각해 보고 아내가 무슨 마음이었을까?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제공한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떨 때는 제 잘못이 보일 때도 있고 또 당장은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순간 올라왔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좀 더
이성적인 마음으로 이야기를 건네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마구잡이로 올라왔던 그 1차적 사고를 넘어서 2차, 3차로 사고를 하니까 정말 부부싸움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혹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서로 싸웠다고 해도 이런 사고하는 습관을 통해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시간이 빨라지게 되었죠. 아, 정말 이 2차적 사고가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군요. 저도 꼭 써먹어 가야겠는데요. 하하, 네,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2차적 사고가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겁니다. 2차적 사고는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 깊은 사고를 통해 지혜로운 판단,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발상을 가져오면서 훌륭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2011년도에 나온 머니볼이라는 영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이게 좀 오래된 영화이기도 하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회자되진 않아서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이 머니볼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팀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구단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구단은 영화의 배경이었던 2000년대 초반 당시 항상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시즌을 앞두고 팀 주축 선수들마저 다른 팀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 시즌 시작 전에 중요한 선수들을 빼앗기면 정말 골치 아프겠는데요? 네. 거기다가 이 팀은 항상 빠듯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팀이다 보니까 더욱 뼈아픈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절망하고 형편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을 건데요. 당시 단장으로 있었던 빌리비는 만년 최하위에 그나마 괜찮은 선수들을 빼앗기기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수많은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피터 브랜드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새로운 길에 눈을 뜨게 됩니다. 당시 메이저리그 팀들은 선수들을 뽑을 때 안타나 홈런 같은 눈에 띄는 지표나 외모, 스타성 등으로 평가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큰 돈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이 피터 브랜드는 빌리빈에게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남들은 보지 않는, 그러나 승리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로 매겨진 예상 가치보다 저평가된 선수들을 영입해서 팀을 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상당히 과학적인 접근이겠는데요?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었을 것 같네요. 네,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죠. 당시에 선수들을 선발하는 스카우트들이나 감독, 구단주들은 기존의 선수를 바라보는 방식에만 매달려 있었지 이 빌리빈이 제시한 방식에 대해서는 진정한 야구가 아니라고까지 선을 그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었지만 빌리빈과 피터가 통계 분석을 통해 아주 싼 금액에 영입한 선수들을 감독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스카우트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은 빌리와 대립하기까지 했죠. 그렇군요. 기존의 통념을 넘어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메이저리그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 생소한 그의 선수 영입 방식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발 때문에 빌리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존의 방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였고 그대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결국 오클랜드 팀은 메이저리그 전무후무한 20연승 기록과 함께 지구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누구도 걸어보지 않았던 길일 텐데 확신 하나로 밀고 나아간 거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바로 그가 걸었던 새로운 방식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냐는 것이죠. 대부분의 메이저리그 관계자들, 또 감독이든 스카우트든 누구나 써오고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않던 기존의 방식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리와 피터만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시점에서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적 사고가 가진 힘입니다. 원래 해왔던 대로 1차적 사고에 머물렀다면 오클랜드는 또다시 애써 키운 선수를 다른 팀에 빼앗겨야 하고 또다시 없는 돈을 쥐어짜서 선수를 채우지만 다시 하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빌리빈 단장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그 방법을 계속 고민해왔고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피터 브랜드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들의 2차적 사고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팀은 차원이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지구 1위라는 최상위권 팀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두 사람의 2차적 사고가 팀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새로운 길을 연달아 뭔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보면 뭔가 엄청 창의적이고 누구나 할 수 없는 발상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이런 2차적 사고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저 1차적인 사고, 즉 누구나 생각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함으로써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한계를 넘어서곤 합니다. 1980년대 초만 해도 위궤양의 원인은 스트레스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인한 위산 과다 분비, 그 정도의 결론만 내리곤 했습니다. 치료법도 마찬가지로 위산 분비를 막는 그런 약을 처방하거나 그저 안정을 취하라는 것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죠. 어느 정도 완화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사들이 이것만이 방법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리 마셜이라는 의사는 그동안 궤양 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심에 한 병리학자 로빈 워런이 합류하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궤양 환자들의 50% 정도의 위안에서 갈매기 모양의 한 박테리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헬리코박터 균입니다. 그 누구도 강한 상성인 위액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균은 위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보호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위 안에서도 생존하면서 궤양을 일으킨 것이죠. 로빈 워런과 베리 마셜이 누구나 생각하고 맞다고 믿고 있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고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박테리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헬리코박터균이 그렇게 발견되었군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숨어있던 박테리아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1차적 사고와 2차적 사고는 정말 큰 결과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처음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제가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야구 구단에도 그리고 세상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 TV며 스마트폰이며 컴퓨터며 깊이 사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편한 것들을 추구하여 기술 발전도 있었고 그로 인해 생활이 예전보다 정말 많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편하고 빠르고 쉽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TV를 보는 중장년층의 추리력과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이 밝혀진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좀 찔리네요. 요즘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끊임없는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 보니 한번 보면 정말 무아지경으로 빠져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TV나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사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만 복잡하고 난해한 것은 피하고 금방 이해가 되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에만 끌려서 점점 사고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긍정적인 게 문제인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사고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오늘 사연자분처럼 덜컥 차를 사버리고 고통받는 시간을 보내고 후회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이러한 일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에게, 나의 팀에게, 회사에게, 그리고 한 나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은 사고를 하는 훈련을 한다면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생각해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문제가 될 일을 미리 알고 방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인드 스케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2차적 사고를 하는 훈련을 통해서 더 밝고 건강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차적 사고와 2차적 사고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1차적 사고를 하고 있진 않을까요?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경험해보지 않아도 될 후회와 고통의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죠.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